그년 내쫓을 때가 제일 짜릿했어. 20년 전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쌓인 기와집 마당에서 제 아내는 맨발로 끌려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양팔을 잡고 계단 끝까지 질질 끌고 갔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아니라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무도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아내는 그날 이후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순댓국을 팔며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여자는 쫓겨나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날 밤의 진실을 모두 기억한 채 돌아왔다는 것도요. 눈 내리던 그 계단에서 시작된 일, 이제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로또 1등의 행운이 따르실 겁니다. 그럼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요. 제 이름은 성진우, 올해로 60이 됐습니다. 2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남자가 오늘 새벽 이 시장 골목에 서 있습니다. 철저히 정체를 숨기고 가명으로 입국했습니다. 내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독사 같은 경위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테니까요.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3월 초인데도 바람이 매서웠어요. 저는 명품 수트 위에 낡은 낚시 점퍼를 걸쳤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이 허름한 시장 골목에 서면 사람들 눈에 띌 테니까요. 은순의 순댓국, 손때 묻은 간판 글씨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겨우 보였습니다. 유리창에는 김이 잔뜩 서려 있었고 그 너머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제 아내 서은수,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걸음걸이가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끌며 걷고 있었어요. 내 아내가 왜 다리를 저는 거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갑자기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유리창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김서린 창문 사이로 안이 들여다 보였어요. 은수가 커다란 가마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순대를 삶고 있는 거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솥, 그 앞에서 은수는 땀을 닦지도 않고 긴 젓가락으로 순대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58살. 내 아내가 58살이 됐습니다. 26에 처음 만났던 그 앳된 얼굴이 이제는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구부정하게 숙인 채 절뚝거리며 일하는 뒷모습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이 여자가 혼자서 여기 서 있었던 겁니다.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절뚝거리는 다리로 새벽부터 밤까지. 여러분, 제가 왜 이 새벽에 여기 서 있는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는지, 왜 20년이나 걸렸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면 20년 전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동남아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고 저는 까만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태국 어느 해변에 떠밀려 왔을 때 저는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3년을 그렇게 헤맸습니다. 태국 해안가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아내 얼굴이, 아들 얼굴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은수야, 민규야. 저는 미친 듯이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번호는 딱 하나, 여동생 경희 번호뿐이었어요. 여보세요, 경희야. 나야, 오빠야. 전화기 너머로 경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오빠? 오빠가 살아있어? 응, 살았어. 은수는 어디 있어? 민규는? 그때 경희가 했던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오빠, 언니 그 여자 말이야. 경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울먹였습니다. 오빠 보상금 타자마자 딴 남자랑 도망갔어. 민규도 버리고.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몰라.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은수가? 그럴 리가 없어. 오빠, 나도 믿기 싫었어. 근데 증거가 있어. 언니가 다른 남자랑 찍은 사진도 있고. 경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와서 뭐해? 그 여자 찾아봤자 소용없어. 민규는 내가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 마.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내 동생이, 내 핏줄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7년을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희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은수가 도망간 게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20년 동안 민규를 키우고 있었다는 걸.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엉켜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새벽에 이 시장 골목에 서 있는 겁니다. 유리창 너머로 은수가 보였습니다. 이마에 땀을 앞치마로 훔치며 잠시 허리를 폈어요. 그 옆모습이, 그 옆모습이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졌지만 코끝에 땀방울이 맺힌 그 모습, 일에 집중할 때 살짝 입술을 깨무는 그 버릇. 제 아내였습니다. 틀림없이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이마에 닿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60 먹은 남자가 새벽 시장통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나야, 진우야. 20년 만에 돌아왔어.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직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 은수가 얼마나 놀랄지. 2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경희에게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은수에게 다가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내 동생이, 내 피부치가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은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벽시계가 6시를 알렸습니다. 곧 첫 손님이 올 시간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려고요. 내일부터 이 가게의 단골이 되어야겠습니다. 단골 손님으로 천천히 다가가면서 은수의 일상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경희의 죄를 낱낱이 밝혀낼 겁니다. 저는 시장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조금만 기다려. 이 바보 같은 남편이 이제야 제대로 돌아왔어.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삼킨 서름, 전부 다 갚아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여러분,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드려야겠습니다. 그때 저는 40살이었습니다. 은수는 38이었고요. 아들 민규는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12살 꼬마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난했습니다. 아니, 가난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빚더미에 깔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빚이 3억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로 또 1억이 나갔고요. 저는 매달 이자만 갚아도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때 동남아 선박 인양 사업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형, 이거 대박이야. 침몰선에서 금괴 건져 올리면 인생 역전이라고. 후배 녀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건 알았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선을 건지는 일이 얼마나 목숨을 거는 일인지.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수야, 나 동남아 가야 할 것 같아. 저녁밥을 먹다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은수가 숟가락을 멈췄어요. 동남아요? 갑자기 왜요? 선박 인양 사업이야. 6개월만 다녀오면 빚 다 갚을 수 있어. 은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어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조금 위험하긴 해. 근데 은수야, 이대로는 안 돼. 민규 학원비도 못 내고 있잖아. 저는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번 푼돈으로 살림을 꾸려온 손이었습니다. 6개월만 기다려줘. 돌아오면 우리 집 한 칸 마련하자. 민규 대학 보낼 돈도 모으고. 은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당신 꼭 돌아와야 해요. 알았죠? 당연하지. 내가 왜 안 돌아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6개월 뒤에 돈 벌어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규가 잠든 뒤 은수가 제 짐을 싸주고 있었어요. 저는 은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네. 고마워. 이런 남편한테 시집 와서. 은수가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이 내 남편인데. 은수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신 거기서 아프면 안 돼요. 다치면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밥 꼭 챙겨 먹고 무리하지 말고. 응, 응. 은수는 한참을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남자가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공항으로 떠나는 저를 은수와 민규가 배웅했습니다. 민규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빨리 와. 나 아빠 없으면 심심해. 그래, 금방 올게. 아빠 없는 동안 엄마 잘 도와드려. 응, 알았어. 저는 민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2살짜리 아들의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까맣던 그 머리카락. 은수가 말없이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작은 부적이었어요. 무사히 돌아오라고 절에서 받아왔어요. 은수야. 간직하고 있어요. 꼭이에요. 저는 그 부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은수를 한 번 더 안았어요. 금방 돌아올게. 기다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은수가 본 마지막 제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낡은 인양선을 봤을 때도 무섭기보다는 설렜어요. 자, 이번에 건질 배가 100년 전 침몰한 무역선이야. 금괴가 실려 있다는 소문이 있어. 선장이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20명 남짓한 인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저처럼 빚에 쪼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2달은 순조로웠습니다. 바다 밑으로 잠수해서 침몰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조금씩 물건을 건져 올렸어요. 도자기, 은수저, 오래된 동전. 금괴는 아직 못 찾았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는 휴대전화가 지금처럼 좋지 않아서 위성전화로 간신히 연결이 됐어요. 은수야, 나야. 잘 있지? 네, 당신. 거기는 어때요? 좋아. 곧 큰 거 건질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 민규가 아빠 보고 싶대요. 어제 아빠 사진 보면서 울었어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들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규한테 전화 바꿔줘. 아빠. 민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나 100점 맞았어. 수학에서. 오, 그래. 우리 민규 똑똑하네. 아빠가 돌아가면 선물 사줄게. 진짜? 약속이야? 응, 약속. 그게 민규와 나눈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닷새 뒤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폭풍우를 직접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파도가 3층 건물 높이로 솟구쳤어요. 배가 종이장처럼 흔들렸습니다. 다들 붙잡아. 선장이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도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거대한 파도가 배 위로 덮쳤고 저는 그대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소금물이 입과 코로 들어왔어요.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까만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어요. 은수야, 민규야. 그 이름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미안해. 약속 못 지키겠어. 그게 제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지, 여기가.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팔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천근처럼 무거웠어요. 깨어났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낯선 언어였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주위에서 왁자지껄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름한 방이었어요. 천장에서 선풍기가 덜커덩거리며 돌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야자수가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더 이상한 건 제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름이 뭐였지? 어디서 왔지? 왜 여기 누워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하얀 종이처럼.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를 구해준 건 태국 어부들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해변에 떠밀려온 저를 발견했대요. 거의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숨만 겨우 붙어 있었다고요. 어부의 아내가 손짓과 발짓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당신 바다에서 왔어. 거의 죽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에서 왔다. 그건 알겠는데 그 전에 뭘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나온 건 딱 하나, 작은 부적이었습니다.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구나. 그 정도만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적이 누가 준 건지, 왜 갖고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태국 해안가 작은 마을에서 어부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물 손질하고 생선 나르고 배 청소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방인을 걷어준 어부 가족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까만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꿈이요.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데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해요, 그대를 영원히.
그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했습니다. 은수, 그 이름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은수, 내 아내, 38살, 둥근 눈,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 은수야. 저는 생선을 내팽개치고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기억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왔어요. 민규, 내 아들, 12살, 수학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던 목소리, 어머니, 동생 경희, 빛, 선박 인양, 폭풍 우, 전부 기억났습니다. 제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전부.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수한테 연락해야 해. 민규한테도 내가 살아있다고 알려야 해. 하지만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집 전화번호도 은수 번호도 3년이라는 세월이 그 숫자들을 지워버렸어요. 유일하게 기억나는 번호는 동생 경희 것이었습니다. 외우기 쉬운 번호였거든요. 끝자리가 전부 같은 숫자라서 저는 마을 우체국으로 뛰어갔습니다. 국제전화를 걸 수 있는 곳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경희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가족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경희야, 나야. 오빠야. 뭐라고요? 나 진우야. 오빠, 살아있어. 전화기 너머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오빠? 진짜 오빠야? 어떻게 살아있어? 기억을 잃었었어. 3년 동안. 이제야 생각났어.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경희야, 은수는 어디 있어? 민규는? 빨리 바꿔줘. 그때 경희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오빠, 언니는? 그 여자는? 왜? 은수 왜? 경희는 그때 저에게 은수가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은수가 그럴 리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은수가 그럴 리 없어. 오빠, 나도 믿기 싫었어. 경희가 흐느꼈습니다. 근데 증거가 있어. 언니가 다른 남자랑 찍은 사진도 있어. 엄마가 그 사진 보고 쓰러지셨어. 그게 무슨... 오빠, 제발 그 여자 찾으러 오지 마. 엄마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 민규는 내가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 마.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은수가 도망갔다고. 다른 남자랑. 민규를 버리고. 그게 말이 돼? 출국 전날 밤 제품에서 울던 은수. 부적을 손에 쥐어주던 은수. 꼭 돌아오라고 기다리겠다고 하던 은수. 그 사람이 배신을 했다고? 하지만 경희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 동생이, 내 피부치가.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바꿨을 수도 있으니까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3년이나 기다리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은수에게 버림받았다는 말을 듣고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빈손에 상처뿐인 몸으로 돌아가 민규 앞에 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때 저는 태국 체류 신분도 불안정했고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뭘 하겠습니까? 아내는 떠났고 아들은 동생이 키우고 있는데 빈손으로 돌아가 봤자 집만 되겠지요. 차라리 여기서 돈을 벌자. 많이 벌어서 민규한테 보내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희가 알려준 주소도 계좌도 믿을 수 없었고 이미 날 버린 가족에게 억지로 돈을 들이미는 것도 비참해 참아 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태국에 남았습니다. 어부일을 그만두고 다시 바다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인양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바다 밑에서 물건을 건지는 일은 위험했지만 돈이 됐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없이. 5년 뒤 저는 작은 인양 회사를 차렸습니다. 10년 뒤에는 동남아에서 손꼽히는 해저 자원 개발 업체가 됐고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바다에서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 이름 대신 현지식 영어 이름으로 사업했습니다. 가족과 완전히 끊고 살았으니 경희가 제 소식을 알 리 없었지요. 언론에 얼굴이 나온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 앞에 나서는 대신 뒤에서 돈을 굴리는 쪽을 택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은수 얼굴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꿈. 민규가 아빠를 부르는 꿈. 그러다 1년 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희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은수가 도망간 게 아니라 쫓겨났다는 걸.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동생 말만 믿고 20년 동안 아내를 버려뒀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었어요. 20년이 늦었지만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이 새벽 시장통에. 여러분, 이제 그날 밤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실종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건 제가 직접 본 게 아닙니다. 1년 전에 사람을 보내 조사해서 알게 된 겁니다. 당시 이웃들 증언, 경희 주변 사람들 진술, 그리고 민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들을 모아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듣기 괴로우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흘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날은 12월이었습니다. 선박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폭풍으로 배가 침몰했고 저를 포함한 6명이 실종됐다고요. 수색을 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고 사망 처리가 됐습니다. 은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12살 민규가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할머니인 어머니도 오셨고 경희도 왔고요. 온 집안이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장례는 시신 없이 치러졌습니다. 빈관 앞에서 은수는 목이 터져라 울었대요. 민규는 아버지 영정 사진을 붙들고 밤새 잠을 안 잤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상금이 나왔어요. 회사에서 주는 사망 보상금과 보험금을 합해서 5억 원이 넘었습니다. 경희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 동생 경희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제가 과자를 하나 받으면 자기는 2개를 받아야 직성이 풀렸고, 제가 용돈을 받으면 자기도 같이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하지만 피부치니까요. 동생이니까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경희는 5억이라는 돈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대요. 경희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손에 사진 봉투를 들고요. 엄마, 이것 좀 봐요. 경희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은수와 낯선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니? 이 남자가 누구야? 몰라요? 언니 옛날 남자친구잖아요. 오빠랑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사람. 경희의 목소리가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빠 없는 동안 둘이 만났대요. 이웃집 아줌마가 봤어요. 언니가 이 남자랑 밤에 몰래 만나는 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은수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찍은 거였어요. 경희가 은수 짐을 뒤져서 찾아낸 겁니다. 그걸 마치 최근에 찍은 것처럼 꾸민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뭐라고? 그년이 바람을 폈어? 아마 오빠 보상금 노린 것 같아요. 돈 받아서 저 남자랑 도망가려고. 경희가 눈물까지 짜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막아야 해요. 오빠 피땀으로 번 돈인데 저런 년한테 줄 순 없잖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불같은 성격이셨어요. 화가 나면 앞뒤 안 가리는 분이셨습니다. 당장 그년 데려와. 그날 밤 어머니와 경희가 은순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은수는 민규를 재우고 막 거실에 앉은 참이었대요.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서은수, 문이 벌컥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은수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대답 대신 어머니의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뺨을 맞은 은수가 비틀거렸어요. 인연이 내 아들 죽여놓고 딴 남자랑 바람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시치미 떼지 마. 경희가 사진을 은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언니? 이 남자 누구야? 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대요. 이건 결혼 전에. 거짓말 마. 이웃집에서 다 봤어. 내가 이 남자랑 만나는 거. 경희가 쏘아붙였습니다. 오빠 없는 틈 타서 바람 피운 거지? 보상금 노린 거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은수가 울며 부인했지만 어머니와 경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아들 제삿밥에 숟가락 얹을 자격 없어. 어머니가 은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민규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엄마 놔줘요. 이 애도 내 애인지 어떻게 알아? 딴 남자 새끼 아니야? 어머니의 말에 은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민규는 진우 씨 아들이에요. 저는 바람 안 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희가 은수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나가, 당장 나가. 보상금은 꿈도 꾸지 마. 한 푼도 못 가져가. 그날 밤 은수는 12월 한겨울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민규를 데려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막았어요. 이 애는 내 손주야. 내가 데려갈 수 없어. 어머니, 제발이요. 민규는 제 아들이에요. 내일 아침까지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은수는 울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어둡고 정신이 없고 눈물의 앞이 안 보여서 계단을 헛디뎌 굴러떨어진 거예요. 왼쪽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은수는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고 아는 언니 집에서 한 달을 누워 있었대요. 돈이 없으니까요. 보상금은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요. 그 뒤로 은수의 다리는 평생 절개됐습니다. 그게 그날 밤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 제 동생과 어머니 손에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한겨울 밤에 누명을 쓰고 다리까지 다친 채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경희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5억 원 때문에, 고작 돈 때문에, 올케를, 조카 엄마를 그렇게 내쫓은 거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빨이 부서지도록 이를 악물었어요. 복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경희에게 그날 밤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전날은 멀리서 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첫 손님으로 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처음 은수의 순댓국을 먹은 날 저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국물이 짰습니다. 아니, 짜다기보다는 뭔가 깊은 맛이 났어요. 20년 세월이 녹아있는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손님, 국물 입에 안 맞으세요?
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써서 얼굴이 안 보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맛있습니다. 아주 다행이네요.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은수가 돌아서서 가마솥 앞으로 갔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이 가게에 왔습니다. 새벽 6시에 문을 열면 첫 손님으로 들어가고 점심때 한 번 더 오고 저녁에 문 닫기 전에 또 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만도 한데 은수는 그냥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머, 또 오셨네요. 순댓국이 그렇게 맛있으세요? 네, 여기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호호, 고마워요. 단골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생각입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먹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서 은수의 일상을 지켜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순대를 삶고 국물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아침 손님 받고 점심 손님 받고 저녁 손님까지 밤 9시가 넘어야 정리를 시작해요. 하루에 16시간을 서서 일합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다 빠지고 은수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은수가 갑자기 허리를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여보라니. 저는 당황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은수가 억지로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오래 서 있으면 이래요. 은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진통제였어요. 알약 2개를 물 없이 꿀꺽 삼켰습니다. 약 드시면서 일하세요? 어쩔 수 없죠. 가게 문 닫을 순 없으니까요. 은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내미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고 손주 용돈도 줘야 하고 이 늙은이가 벌어야 할 게 많아요. 손주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민규가 결혼을 했구나. 손주가 있구나. 아드님이 결혼하셨어요? 네, 2, 3년 됐어요. 며느리가 참 예뻐요. 성격도 좋고. 근데 식을 못 올려줘서요. 은수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규가, 우리 아들 이름이에요. 애가 효자예요. 새벽마다 와서 일 도와주고 가요. 내가 말려도 안 들어요. 좋은 아드님이시네요. 네, 그 애가 제 전부예요. 은수가 설거지를 마저 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갔거든요. 민규 아빠가. 그래서 혼자 키웠는데 참 속 안 썩이고 잘 컸어요. 그 애도 고생 많이 했어요. 학창 시절에 새벽마다 배달하고 학교 갔거든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이 일찍 갔다고, 혼자 키웠다고, 20년 동안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규도 얼마나 고생했을까. 사장님, 실례지만 다리는 어쩌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수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러다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옛날에 다쳤어요. 계단에서 굴러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수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수야, 미안해. 내가 그때 전화를 경희가 아니라 다른데 했더라면, 경희의 말을 곧이곧대로 안 믿었더라면, 직접 한국에 와서 확인했더라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가게에 갔습니다. 은수의 하루를 지켜보면 볼수록 가슴이 찢어졌어요.
손님이 투정을 부려도 웃으며 넘기고 비 오는 날 장사가 안 돼도 묵묵히 버티고 다리가 아파서 절뚝거려도 쉬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왔더니 은수가 가게 앞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 제삿날이었대요. 해마다 이맘때면 그렇다고 나중에 다른 상인 아주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은수는 빈 영정사진 앞에서 매년 울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 살아있는데도 안 돌아온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경희,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내 거짓말 한마디가 이 여자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은 거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저는 은수에게 다가가는 걸 조금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경희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증거를 모아서 완벽하게 복수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은수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 못난 남편이 반드시 당신 한 맺힌 눈물을 갚아줄게. 경희를 처음 다시 본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빌딩 앞이었어요. 검은색 외제차에서 내린 여자가 경희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손가락마다 반지가 번쩍였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25살짜리 경비원이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응, 수고해. 경희가 턱을 치켜들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저는 선글라스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내 돈입니다. 내 사망 보상금. 은수한테서 빼앗은 5억으로 시작해서 불린 돈입니다. 저는 경희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고 점심에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고 오후에는 피부과와 미용실을 전전했어요. 일은 안 했습니다.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한 달에 수천만 원이었으니까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살면서 은수는 시장 바닥에서 순댓국을 팔게 내버려 둔 겁니다. 며칠을 미행하다가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경희가 강남의 어느 고급 룸살롱에 들어갔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박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술집인데 안에서 불법 도박이 벌어지는 곳이었어요. 저는 미리 심어둔 사람을 통해 그 안의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희는 화투판 앞에 앉아서 돈다발을 던지고 있었어요. 한 판에 수백만 원씩. 언니, 오늘 운 좋네. 또 땄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운이 뭐야, 실력이지. 경희가 킬킬 웃었습니다. 나 요즘 돈 걱정 없어. 우리 오빠 덕분에. 오빠? 오빠가 돈을 줘? 오빠는 죽었어. 20년 전에. 경희가 술을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죽은 덕에 내가 빌딩 주인 됐지. 보상금 5억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친구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와, 대박. 그 돈 원래 누구 거였어? 우리 올케년 거였지. 그 순댓국 파는 년. 경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년 내쫓을 때가 제일 짜릿했어. 한겨울에 맨발로 쫓아내니까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더라. 아직도 다리 절뚝거리겠지 뭐. 경희와 친구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일 짜릿했다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걸 보고 짜릿했다고. 저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동생이 아니었어요. 짐승도 저런 짓은 안 합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근데 언니, 그 올케년이 가만히 있었어? 신고 안 하고? 뭘로 신고해? 증거가 없는데.
그리고 그년이 먼 배짱으로 신고를 해. 시어머니한테 불륜녀로 찍혔는데 경희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직도 그년 욕하거든. 손주 얼굴도 안 보겠대. 민규가 아무리 와도 안 만나. 에이, 손주가 무슨 죄야. 그러니까. 근데 뭐 어때? 난 민규 결혼할 때 축의금도 안 냈어. 걔 엄마가 그 꼴인데 내가 왜 챙겨줘야 돼? 언니는 자식 없어서 좋겠다. 신경 쓸 일도 없고. 자식? 그거 있으면 뭐해? 전 남편이 재산 분할한다고 설쳐대서 이혼했는데 그 새끼가 낳은 자식이 내 편이겠어? 돈만 있으면 돼, 돈만. 경희가 다시 화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자, 한 판 더 해. 오늘 기분 좋으니까 크게 걸어볼까?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일했던 겁니다. 은수가 시장에서 피땀 흘릴 때 경희는 도박장에서 돈을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민규가 어머니 일 도우려고 새벽에 일어날 때 경희는 늦잠 자고 쇼핑 다녔던 겁니다. 이 영상이면 충분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어요. 경희가 자기 입으로 모든 걸 자백한 영상. 은수를 내쫓은 것, 돈을 빼앗은 것, 20년 동안 즐기며 산 것. 이제 때를 기다리면 됐습니다. 가장 완벽한 순간에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경희의 가면을 벗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팔순잔치가 한 달 뒤였거든요. 경희가 호텔 연회장을 빌려서 성대하게 치른다고 했습니다. 친척들, 어머니 친구분들, 동네 사람들까지 수백 명을 초대한다더군요. 자기가 얼마나 효녀인지 보여주려고. 은수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쫓겨난 며느리니까요. 하지만 민규는 갈 겁니다. 할머니 생신인데 안 갈 수 없으니까. 온 가족이, 온 친척이, 모든 사람이 모이는 자리. 거기서 모든 걸 끝내기로 했습니다. 경희야, 기다려라. 20년 동안 내가 훔친 것들 전부 다 돌려받으러 간다. 어머니 팔순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한복판 특급 호텔 대연회장. 경희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입구부터 꽃장식이 화려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준비를 마쳤습니다. 호텔 직원으로 위장한 제 사람들이 이미 배치되어 있었고 연회장 대형 스크린은 제가 미리 손을 써둔 상태였습니다. 경희가 준비한 축하 영상 대신 제가 준비한 영상이 나갈 겁니다. 저는 연회장 뒤편 복도에 서서 손님들이 들어오는 걸 지켜봤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이모, 고모, 삼촌. 20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다들 늙었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팔순이시니 거동이 불편하신 게 당연하겠지요. 경희가 휠체어를 밀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주인공이야. 예쁘게 웃어. 그래, 그래. 우리 경희가 고생했다. 어머니가 경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그 효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잠시 뒤 민규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수빈이와 함께였어요. 민규가 많이 컸더군요. 32살. 듬직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민규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주한테 그렇게 싸늘하게 대하다니. 경희의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규의 눈에 상처받은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었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응. 며느리 수빈이 민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위로하는 거였겠지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규야, 조금만 기다려라. 오늘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알게 될 거다. 연회가 시작됐습니다. 경희가 사회를 맡았어요. 한복을 차려입고 무대 위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하객 여러분, 오늘 저희 어머니 팔순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어머니의 80년 인생을 담은 영상입니다. 스크린 봐주세요.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나온 건 어머니 인생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도박장 화면이었습니다. 경희가 화투를 치며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목소리. 오빠 죽은 덕에 내가 빌딩 주인 됐지.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년 내쫓을 때가 제일 짜릿했어. 한겨울에 맨발로 쫓아내니까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더라. 경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경희가 소리쳤지만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옳게 꺼였지. 그 돈 5억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연회장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스크린을 보며 몇 번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만 되뇌셨습니다. 경희야, 저게 무슨.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경희의 옷자락을 잡으셨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내가 정말 그런 짓을.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경희가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휠체어가 휘청거렸어요. 이 노인네가 뭘 알아? 가만히 있어. 연회장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배신감이 번졌어요. 20년간 믿었던 딸의 본색을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였습니다. 명품 수트를 입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는 무대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경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경희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오, 오빠. 저는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랜만이다, 경희야.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이 진우 씨야? 죽은 줄 알았는데? 20년 만에 살아 돌아온 거야?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2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성진우입니다. 말도 안 돼. 경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죽었어. 바다에서 죽었다고. 그래, 죽을 뻔했지. 저는 경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살았어. 기억을 잃어서 3년을 헤맸고 기억이 돌아왔을 때 내 전화를 받았지. 경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은수가 딴 남자랑 도망갔다고. 보상금 들고 튀었다고. 그건 거짓말이었어.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다들 보셨죠? 내 동생이 자기 입으로 한 말입니다. 올케를 내쫓았다고. 보상금을 빼앗았다고. 그게 제일 짜릿했다고. 연회장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진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하지만 저보다 더 죄송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경희를 돌아봤습니다. 경희야, 내가 20년 전에 한 짓, 오늘 전부 밝혀졌다. 각오해라. 경희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희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들어볼 게 뭐가 있어. 내 입으로 다 말했잖아. 그건 그냥 술자리에서 한 소리야. 장난이었어. 경희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오빠. 나 내 동생이야. 피부치잖아. 피부치라서 더 용서가 안 돼. 저는 경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올케를, 조카 엄마를 한겨울에 내쫓은 게 피부치가 할 짓이야? 20년 동안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살면서 은수가 시장에서 다리 절며 순대 파는 거 구경만 한 게 사람이 할 짓이야? 연회장이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하객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오빠 살려줘. 제발. 경희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사복 경찰 4명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미리 연락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애 씨 맞으시죠? 경희의 눈이 공포로 휘둥그레졌습니다. 성경애 씨, 피해자의 법적 상속인인 성진우 씨 생존 확인 후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수익을 계속 가로챈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함께 가시죠. 뭐라고요? 횡령이요? 고 성진우 씨 사망 보상금 중 서은수 씨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부정하게 가로채고 이후 불법 도박 및 자금 세탁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경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싫어. 나 안 가. 오빠 제발. 경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 2명이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성경애 씨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은 수사기간 동안 전액 동결됩니다. 경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동결이요? 내 돈을 동결해요? 정확히 말하면 당신 돈이 아니죠. 불법으로 취득한 돈입니다. 경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경희야, 내가 20년 동안 모은 것, 내가 누린 것, 전부 다 은수한테서 훔친 거야. 이제 돌려줘야지. 오빠. 경희가 끌려가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내 동생이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는 볼 필요가 없었어요. 경희가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연회장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저런 일이. 은수 씨가 그렇게 고생한 줄 몰랐네. 경희 씨가 그런 사람이었어?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어머니 앞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은 채 멍하니 계셨어요.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얼굴에서 분노가 아니라 붕괴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진우예요. 아들이에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진우야. 진짜 진우야? 네, 어머니.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자식아. 어머니가 제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힘없는 주먹이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 엄마가 얼마나. 어머니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한참을 우시다가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진우야, 은수는 어디 있어? 순댓국집에 있습니다. 20년 동안 거기서 일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그 애한테. 어머니, 은수는 죄가 없습니다. 경희한테 속은 거예요. 알아. 이제야 알겠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은수한테 가자. 당장. 내가 사죄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같이 갑시다. 민규가 다가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민규를 바라봤습니다. 12살 때 헤어진 아들이 32살 청년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규야.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아요? 그래, 아빠다. 민규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듬직한 청년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아빠,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아들아. 이 못난 아비가 늦었다. 저는 민규를 꼭 안았습니다. 제 품 안에서 민규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아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순대 삶고 다리 아파도 약 먹고 버티고. 알아. 다 알아. 아빠가 다 갚아줄게. 저는 민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은수에게 가야 합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아내 앞에 서야 합니다. 경희가 끌려간 뒤 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입을 여셨어요. 은수를 찾아가자. 시장 골목에 고급 승용차 세대가 멈춰 섰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어요. 은순의 순댓국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이어 민규와 수빈이 그리고 어머니가 내리셨어요. 민규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여기야? 어머니가 허름한 가게를 올려다보셨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저는 먼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수가 가마솥 앞에 서 있었어요. 손님이 없어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수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눈을 깜빡였어요. 어머, 단골 손님. 오늘도 오셨네요. 저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마스크도 벗었어요. 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님 얼굴이.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은수야. 은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나야. 진우야. 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 진우 씨는 죽었어. 20년 전에. 안 죽었어. 살았어. 저는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다에서 살아났는데 기억을 잃었어. 3년 만에 기억을 되찾았는데 경희한테 속았어. 내가 도망갔다고, 다른 남자랑 튀었다고.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17년 뒤에야 진실을 알았어. 내가 쫓겨났다는 거, 다리를 다쳤다는 거, 20년 동안 여기서 민규 키웠다는 거. 저는 은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은수야. 정말 미안해. 이 바보 같은 남편이 20년이나 늦었어. 진우 씨. 은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얼른 은수를 붙들었어요. 은수야. 꿈이야? 이거 꿈이야? 은수가 제 얼굴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제 눈과 코, 입술을 훑었어요. 진짜야? 진짜 진우 씨야? 응, 진짜야. 살아서 돌아왔어. 은수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서럽고 억울하고 그리웠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은수를 꼭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은수야. 살아있었어? 정말 살아있었어? 응,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얼마나 울었을까요?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 선 사람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바퀴를 굴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민규가 뒤에서 도우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내가 갈게. 내가 가야 해. 어머니가 은수 앞까지 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20년 만이었습니다. 은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몸이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제가 부축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뿌리치셨어요. 아니야. 내가 서야 해.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은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어머니. 은수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이 깊이. 은수야, 용서해다오. 어머니, 내가 눈이 멀었다. 경이 말만 듣고 내 고생을 몰랐다. 한겨울에 내쫓고 손주 얼굴도 안 보고 20년 동안 원수처럼 굴었다. 어머니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무슨 면목으로 살아야 할지.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용서해주기 전엔 안 일어나. 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끼셨습니다. 은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쌓인 한이 어디 하루아침에 풀리겠습니까? 하지만 은수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일으켜 안았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은수야, 다 지난 일이에요.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어머니 원망 많이 했어요. 밤마다 울면서 원망했어요. 근데 이제 됐어요. 은수가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도 속으신 거잖아요. 저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은수야, 이 못난 시어미를. 어머니. 은수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울어요. 진우 씨도 돌아왔잖아요.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민규도 수빈이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름한 순댓국집 안에서 20년 묵은 한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따뜻한 햇살이 정원 가득 쏟아지는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햇살 잘 드는 정원이 있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은수와 함께요. 진우 씨, 이게 정말 우리 집이에요? 은수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저는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살 거야. 당신, 나 어머니 다 같이.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꿈만 같아요. 아직도. 저는 은수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꿈 아니야. 진짜야. 당장 이 집으로 데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은수 수술과 재활이 끝날 때까지 병원 근처 레지던스에서 지냈어요. 이 집은 과시가 아니라 재활과 가족 돌봄을 위해 정원 있는 곳으로 마련한 겁니다. 한 달 전 은수의 다리 수술이 있었습니다. 서울 제일 좋은 병원에서 제일 유명한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방치했던 부상이라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 은수는 재활 중입니다. 아직 지팡이에 의지하지만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두세 달 더 재활하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은수야, 오늘 산책 갈까?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저는 은수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정원을 걸었어요.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순댓국집의 비린내가 아니라 장미와 라일락 향기가요. 진우 씨, 응, 고마워요. 은수가 제 팔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다 밝혀줘서, 이렇게 해줘서. 무슨 소리야? 내가 고마워해야지. 저는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줘서, 민규 혼자 키워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버틴 거예요. 그게 더 대단한 거야. 저는 은수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버티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정원 저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규와 수빈이가 어머니 휠체어를 밀며 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릎에는 작은 아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규의 아들, 제 손주였습니다. 오래 기다리다 늦게 찾아온 아기, 태어난 지 100일쯤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민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뭐해요? 같이 사진 찍어요. 저는 은수와 함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활짝 웃고 계셨어요. 진우야, 은수야. 와서 앉아라. 네, 어머니. 우리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은수, 민규, 수빈이, 그리고 손주까지. 수빈이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한 사진.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온전히 모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머니가 손주를 보며 연신 웃으셨어요. 이 할미가 손주 얼굴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매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민규가 어머니 어깨를 감쌌습니다. 할머니, 이제 오래오래 사세요. 손주 크는 거 다 봐야죠. 그래, 그래야지. 어머니가 은수를 바라보셨습니다. 은수야, 진짜 고맙다. 이 못난 시어미 품어줘서. 어머니, 또 그러시네요.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은수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제가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 이제야 되찾은 것. 저녁 무렵 저는 은수와 단둘이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해가 지는 중이었습니다. 진우 씨, 응? 경희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재판받고 있어. 횡령에 사기죄까지 해서 꽤 오래 들어가야 할 거야. 불쌍하네요. 은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불쌍해? 원망하는 마음이 없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도 결국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잖아요. 은수가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호화롭게 살았어도 행복했을까요? 매일 거짓말하며 살았을 텐데. 저는 은수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여자는 20년 동안 그렇게 당하고도 상대를 걱정하는구나. 당신은 참 착해.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미워할 힘도 없어요. 은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용서했다기보다 더는 그 일에 제 인생을 묶어두고 싶지 않아요. 잊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미움보다 내 가족이 더 중요해요. 저는 은수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남은 인생 행복하게만 살자. 하늘의 붉은 빛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내일이면 다시 뜰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20년이라는 긴 밤이 지나고 이제야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은수야. 네. 사랑해. 은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팼지만 제가 사랑했던 그 눈이었습니다. 나도요, 진우 씨. 사랑해요. 우리는 입을 맞췄습니다. 20년 만에 입맞춤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자가 돌아와서 억울하게 쫓겨난 아내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가족과 다시 행복해진 이야기. 인생이 힘드시죠? 억울한 일 많으시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은수처럼요. 버티다 보면 언젠가 해가 뜹니다. 반드시요. 주인공의 마지막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가슴에 남는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